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제8장 충격파동의 변형. 삼각쇠기형. 삼각쇠기형은 5번 파동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의 삼각형을 말한다. 엘리어트는 이 모양을 조정파동의 패턴 중 하나인 삼각형과 구분하기 위하여 삼각쇠기형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삼각쇠기형은 삼각형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쇠기형, 웨지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쇠기형의 특징이라면 위쪽에 형성되는 저항선과 아래쪽에 지지하는 지지선을 각각 연장해 나가면 나중에는 결국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각형과는 달리 쇠기형의 지지선과 저항선은 같은 방향을 향한다는 점은 독특하다. 전통적인 패턴 분석 기법에 의하자면 쇠기형은 지속형 패턴에 속한다. 그러나 드문 경우에는 반전형 패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쇠기형이 지속형 패턴으로 작용하든 반전형 패턴으로 작용하든 한 가지 변함없는 진실이 있다. 그것은 상승 쇠기형은 앞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하락 쇠기형은 앞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을 예고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은 삼각 쇠기형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번 파동부터의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하자. 그리고 5번 파동에 이르러 삼각 쇠기형이 형성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5번 파동에서의 삼각쇠기형은 상승 쇠기형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A, B, C 파동은 자연스럽게 하락의 추세로 형성될 것이 틀림없다. 삼각쇠기형은 5번 파동에서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5번 파동은 충격파동이므로 세분하면 모두 5개의 한 등급 낮은 파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삼각쇠기형도 세분해보면 모두 5개의 한 등급 낮은 파동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삼각쇠기형을 또 한 번 세분하여 2등급 낮은 파동들로 나누어 보면 다른 충격 파동들과는 조금 다른 구성을 보이게 된다. 삼각쇠기형의 경우는 좀 특별해서 파동들을 세분하더라도 모든 파동들이 3개씩의 2등급 낮은 파동들로만 구성된다. 삼각쇠기형은 그리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릴 만큼 드물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삼각쇠기형은 그보다는 자주 나타나게 되는 4번 파동이나 B 파동에서의 삼각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여 삼각형과 삼각쇠기형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파동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매겨서 지금의 파동이 4번 파동에 속하는지 5번 파동에 속하는지 따져보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단지 하나의 요령이라면 5번 파동에서의 삼각쇠기형은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반면 4번 파동이나 B 파동에서의 삼각형은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의 움직임이 세모꼴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면 먼저 지금의 파동이 4번 파동이거나 B 파동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도일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5번 파동이 삼각쇠기형이 될 것을 미리부터 확실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오랜 경험에 의하여 엘리어트 이론의 연구가들은 앞서 진행된 3번 파동의 움직임이 극도로 강력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해 버려서 3번 파동을 형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비교적 짧게 나타나고 그 움직임도 가파르게 나타났을 경우 5번 파동이 삼각쇠기형의 꼴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현실로 닥쳐보아야 5번 파동이 삼각쇠기형의 형태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보통의 정상적인 모양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노릇이긴 하지만 그래도 3번 파동의 움직임이 급박했다면 5번 파동이 삼각쇠기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설명할 삼각형을 포함하여 삼각쇠기형은 엘리어트의 절대 불가침의 법칙을 위반하는 유일한 예외라는 것이다.
즉 삼각형이나 삼각세기형에서는 4번 파동이 1번 파동과 겹칠 수 없다는 법칙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경우가 엘리어트의 절대 불가침의 법칙 가운데 유일한 예외이고, 다른 어떤 경우라도 절대 불가침의 법칙은 침범되지 않는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말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5번 파동의 연장에서 나타나는 삼각세기형.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삼각형의 형태는 주로 4번 파동이나 B파동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만 만약 5번 파동이 진행되는 모양이 삼각세기형의 형태로 취하고 있다면 이 삼각세기형은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기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상승세기형은 앞으로의 하락 국면을 예고하고, 하락세기형은 향후의 상승 분위기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진행될 파동의 모양까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다. 특별히 5번 파동이 연장되면서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라 삼각세기형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값진 의미를 가진다. 5번 파동이 연장되면서 삼각세기형으로 진행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호재가 발표되었든지 혹은 유사한 돌발 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그러져 가던 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한번 사그러져 가던 시장의 분위기가 일시적인 뉴스나 호재에 의해서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노릇이므로 5번 파동이 연장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도 잠깐일 뿐이고 종래는 하락 국면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5번 파동이 삼각세기형의 꼴로 연장되는 것을 파악하려면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5번 파동의 1번 파동에서 가장 많아지며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5번 파동이 삼각세기형으로 연장될 때는 비록 주가는 연장의 형태로 상승하는 모습을 띠지만 반대로 주식의 거래량은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취하므로 다른 정상적인 연장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즉 앞에서 설명한 대로 5번 파동이 정상적으로 연장되는 때라면 5번 파동이 진행되는 내내 거래는 활발하게 진행되며 거래량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5번 파동이 삼각세기형의 꼴로 연장되었다면 사실은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약세지만 상승 장세의 마지막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5번 파동이 정상적으로 연장될 경우 반드시 이중되돌림의 형태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삼각세기형으로 연장되었다면 사정은 다르다. 5번 파동이 삼각세기형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은 원래의 주가 상승 분위기는 다 사그러져 가는데 일시적인 뉴스나 호재의 돌출로 인하여 잠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진 것뿐이다. 즉 벌써부터 약세로 돌아섰어야 할 시장의 분위기가 잠시 연장된 것이므로 다음에 또 한 번 강세 분위기가 연출되어 B파동의 꼭지점이 5번 파동의 꼭지점을 넘어서는 정도로 강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따라서 5번 파동이 연장되더라도 삼각세기형의 형태로 연장되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5번 파동의 연장과는 달리 이중되돌림이나 불규칙 조정이 찾아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B파동은 5번 파동의 꼭지점에서도 못 미치고 끝나버리며 곧이어 진행되는 C파동은 매우 강력한 폭락 장세를 나타내면서 4번 파동의 바닥까지 순식간에 하락해버릴 것이다. 미달형이란 5번 파동의 움직임이 상당히 미약하여 5번 파동의 꼭지점이 3번 파동에 의하여 형성된 꼭지점의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서로 3번 파동의 꼭지점을 겨우 넘어선다 하더라도 채널 기법에 의해 구해지는 5번 파동의 목표치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채로 끝나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엘리어트가 미달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의 첫 번째 저서인 파동의 원리에서만 잠깐 다루었을 뿐 그의 역작으로 일컬어지는 자연의 법칙 우주의 신비에서는 미달형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다. 그것은 아마도 미달형이 나타나는 빈도가 극히 낮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설령 5번 파동의 움직임이 너무나 미약하여 미달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5번 파동의 구성이 불완전한 형태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5번 파동은 충격 파동이므로 반드시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철칙이다.
그러므로 4번 파동 다음에 이어지는 5번 파동의 움직임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이 파동이 3개의 파동쯤으로 끝나고 그 결과 미다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5번 파동을 한 등급 낮은 파동으로 세분해 보면 미다령이 될지 아닐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여 파동을 한 등급 낮은 파동으로 세분해 보는 것이 이처럼 파동을 매기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기본으로. 이제까지 여러분은 지루하고 골치 아픈 것을 참고 이겨내며 잘 따라와 주었다. 이 부분까지 읽었다면 여러분은 대성공을 거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며 이처럼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낸 엘리어트를 저주하면서 그리고 그의 이론을 잘 설명하지도 못한 채 어려운 말로 빙빙 돌리기만 하는 필자를 욕해가면서 또한 이 난삽한 이론을 꼭 알아야 하는지 집어치워 버릴까 하는 유혹에 몇 번이나 시달리면서 이 부분까지 따라왔을 것이다. 그러나 장하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않는가. 우선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보내는 바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고난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이제 여러분의 앞에는 엘리어트 이론 중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조정파동이란 강이 버티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충격파동의 경우에는 예외란 별로 없다. 충격파동에서 예외적인 변형이 있다고 해보았자 연장, 삼각세기형, 미다령 정도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5개의 충격파동과 3개의 조정파동이라는 범주 안에 속하는 것들로서 어찌 보면 단순한 법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정파동에 접어들면 모든 것이 예외투성이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엘리어트 이론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떡하겠는가. 조정파동을 모른다면 엘리어트 이론을 절반밖에 모르는 셈이 되는데 죽으나 사나 조정파동이라는 괴물에 덤벼보는 수밖에. 엘리어트의 이론을 열심히 배워보겠다는 여러분의 길을 꺾는 발언은 대충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리 엘리어트의 이론이 조정파동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것이 넘어서기 힘든 넓은 강으로 우리들 앞에 버티고 서 있다 하더라도 엘리어트의 조정파동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씩 찬찬히 살펴나가면 위해로 쉽게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용기를 잃지 말도록 하자. 이상 제8장 충격파동의 변형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은 앞선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어려운 파트라고 합니다. 제9장 조정파동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